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일부 차익 매물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주간 기준 8주 연속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과 독일의 경제지표 호조와 스페인 정부가 일부 부실저축은행을 국유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3월물 선물 가격은 0.5% 내린 89달러 1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인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비 51% 증가한 45억 4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과 헬스케어 수송 부문의 턴어라운드에 따른 것으로 지인은 지난해 배당금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4분기에 12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 손실이 줄었으나 모기지 관련 손실이 확대됐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 자동차 판매가 약 1,30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가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생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속속 있었는데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 부진한 실적 내용이 남았고요. 그 밖에 많은 기업들이 호전된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차익 매물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도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전체적으로 이 낙폭이 확대된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미국 시장 소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에 최호선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단 0.41% 오른 49.04포인트 올라서 11,081.84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5포인트 하락한 2,689.54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0.24포인트 오른 1,683.35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핵심은 지휘 실적 발표 효과에 따라서 일단 다우와 S&P 500은 올랐는데, 다우는 8주 연속 올랐고요. 주간 단위는 0.7% 올랐고, S&P 500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기술주인 나스닥은 0.55포인트 하락을 했고, 주간 단위로는 마이너스 2.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전날 중국 긴축 우려 때문에 약세했던 미국 증시가 제너럴 일렉트릭이 급등한 데 힘이 와서 대형 블루칩 중심을 플러스로 마감했고요. 지인은 이날 7.11포인트 급등하면서 다우 상승을 이끌었는데, 그 내용으로 좀 하게 되면 4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인데다가 실적 발표에 맞춰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뉴욕주 소재 공장을 방문을 했는데, 이때 그 지의 CEO인 이멜트 장관이랑 같이 갔었고, 그 이멜트 장관을 이제 경제자문위원회 인재를 이제 고용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좋게 반응이 돼가지고 일단 다우와 S&P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분기 실적 실망을 안기면서 적자로 발표를 했고요. 1.95%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금융주 전체로는 일단 전날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의 실적 좋았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2012년까지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의 실적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예, 지 실적 때문에 이제 다우지수와 S&P 500도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나? 좀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단 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 미국 다우지수가 거의 이제 신고가를 근처에 접해가지고 넘으려고 하는데, 지휘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중 가격을 좀 보게 되면, 19.97달러로 거의 역사상 최고가를 좀 가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순이익이 51% 증가한 45억 4천만 달러를 발표했었고, 주단 순이익은 36센트, 예상치가 32센트였는데 36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확인해보면 금융, 헬스케어, 수송 부분 턴어라운드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데프리 이메트 최고경영자가 하는 얘기가 2011년과 2012년에도 이 같은 실적 호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얘기하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 대표가
경기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일단 미국 경기 전반에 대해서 대표 기업이 이렇게 좋은 실적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의 상승에 도움을 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효과인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의 태동지 이제 뉴욕주 스키 테너디 공장을 방문해서 그 이멜트 CEO랑 같이 갔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발표가 어떤 게 됐었냐면 백악관 경제자문조직 고용 및 경쟁력 강화 대책 회의의 의장으로 이제 이 CEO를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행보랑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정책 우선순위가 개혁에서 경제회복으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사를 뽑히는데 이날 이제 미 상공회의에서 하는 논평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조치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치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전 의장은 이제 존 볼 폴커라고 어떤 그 금융위기 관련해서 그 개혁적인 인물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대표적인 친기업적인 CEO를 고용했다 이런 점이 일단은 그 지휘 실적과 함께 아주 호재를 나왔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후진타오 주석이 그 지휘 만찬에 참여했는데 그때 45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도 계약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휘 실적과 함께 조급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좀 악재가 됐었던 그런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산 규모가 미국 최대 은행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적이 좀 좋지 못했는데 모기지 관련 손실이 좀 컸어요. 네, 일단 그 모기지 관련 내용들은 계속 나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실적을 반영되기는 이제 자산 규모 1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4분기 실적 적자로 일단 반영이 됐고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4분기 순손실이 이제 12억 4천만 달러로 주당 16센트를 발표했었고 전년 대비 1억 9,400만 달러 적자폭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개분기 연속 적자를 행진했고요. 모기지 관련 대규모 손실과 손실 영향으로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 그 일회적 비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4센트 흑자지만 이제 톰슨 로이터 직계 전문가 예상으로는 예상보다 이제 예상은 13센트였는데 그보다 못했고요. 순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224억 달러를 나타내서 전문가 예상치 249억 달러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제 신용 손실이 101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 줄었으나 모기지 관련 내용이 좀 커졌고요. 좀 해석을 해보면 모기증권에 대한 손실을 4분기에 반영해서 적자를 발표가 됐고 추후로 보게 되면은 모기지 관련 손실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 사업은 강행지고 있고 그 위에 이제 부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악재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같은 경우는 다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구글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CEO가 교체됐다죠. 예. 이 구글의 실적을 좀 보게 되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 25억 4천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구글의 최고 경영자가 바뀌었는데요.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에 이제 애플 관련해서 주가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 약세로 좀 이어졌고요. 관련된 주식을 좀 보게 되면 그 AMD가 마이너스 6% 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텔도 0.2% 하락을 했고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프라이드 머터리얼스도 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하락에 대해서 좀 같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실적 내용도 나름 괜찮았다. 그런 평가 속에 유럽 증시가 이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이 독일의 경제 지표가 큰 힘이 됐는데요.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예, 유럽 증시는 일단 영국 지수는 0.34% 오른 5,896.25로 마감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0.54% 오른 7,062.42포인트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CAC 지수는 1.33% 상승한 4,017.45포인트로 올랐는데요. 내용을 좀 확인해보게 되면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실 점은 이제 독일의 기업 경기 개선이 좀 주요 호재를 발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IFO 경제연구소 발표한 유럽 기업 환경 지수가 110.3을 기록해서 3개월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게 1991년 독일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싱크테크인 IFO 경제연구소는 대아시아 수출 증가와 국내 수요 덕에 기업 신뢰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시아 관련해서 경제 이머징 국가에서 상승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국내 내부적인 어떤 기업 신뢰 지수가 올랐던 이제 독일 지수가 오르는 바람에 유럽 지수가 전체적으로 호재를 발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제너럴 일렉트릭 이게 실적 호전도 얘기 좀 전해졌고요. 그리고 발목을 잡았던 스페인과 이제 아일랜드의 그 저축은행 부실 그리고 세제 개혁 관련해서 일단 정부가 만원책을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로이트 뱅킹 그룹이 1.11% 올랐고 방코 산데르가 3.79%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도 저희 1% 올라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비롯해서 상품시장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또 하락하고 있네요. 예, 유가는 0.48 달러 떨어져서 89.11달러로 끝났고요. 90달러 밑으로 이제 주간 단위로 끝났고, 금 가격은 0.23% 하락한 1,342.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와 강세 때문에 이제 그 달러가 약세로 좀 끝났는데요. 0.77% 하락한 78.21로 끝났습니다. 내용을 좀 다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 긴축 우려가 상품 가격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유가와 금가격이 이제 나란히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 인덱스는 독일 경제 지표 호준의 영향 힘입어서 이제 약세를 보였으나 역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품 가격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로 달러 환율이 2달러 최고치인 1.36달러를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적인 점은 WTI 유가가 2주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고 유로는 2달 내 최고가로 갔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은데요.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나요? 예, 이번 주는 주택 관련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신뢰 지수나 FOMC 금리 결정 관련된 주된 내용인데 일단 그 25일날 11월 케일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6일 12월 신규 주택 매매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28일 12월 미결 주택 매매 전월비가 발표가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다 예상치보다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경제가 호전되는 부분은 약간은 좋게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게 뭐냐면은 28일 2010년 4분기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지난해 이제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4.5% 증가할 걸 예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3분기 증가율 2.6% 크게 웃돈 걸로 봐서 4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개인 소비 관련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GDP 성장률이 3% 넘게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높게 보는 데는 3.8% 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지수 조정에 대한 부담감을 좋게 나왔을 때는 좀 덜어줄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할 거는 임기 4년 반환점을 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 25일 연두교서 발표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친신화적인 행보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할 거냐.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그 친에너지, 대체에너지 관련해서는 업종에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부분 정책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점이 신경이 좀 쓰이거든요.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일단 지난 기업들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일단 인텔, 구글, 이베이들 이제 기술주 기업들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있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로 이제 좀 약세를 보였어요. 핵심은 이번 주에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지냐, 그리고 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어지면서 지수 상승이나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주요 기업들 좀 보게 되면 24일 맥도날드가 발표가 되고요. 25일 3M, 듀폰, 야후,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26일 날 퀄컴, 스타벅스, 보잉이 발표가 되고 27일 날
캐터필라가 발표가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하는 게 26일 보잉과 27일 캐터필라 그리고 포드 자동차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26일 보잉은 그 후진타오 그 주석이 200억 달러 그 항공기 구매를 약속을 했는데요.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과 같이 나오고 1분기 실적이 이제 예상이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항공업종 관련해서는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캐터필라 이 중장비 관련한 회사인데 건설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일단은 캐터필라도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자동차 회사인 포드 자동차 실적도 시장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다면 시장의 그 조정 국면에 부드러운 심리적인 압박인데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미국에서는 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이 금리 인상을 또 논의할 텐데 매파 성향의 지역 연준 의장들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 결정에는 그 매파 투표권 행사하는 분들이 참여를 하더라도 금리는 일단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좀 그대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냐? 향후 경제정책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 부분도 좀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일단은 토마스 호니크 총재가 이제 투표권 행사를 못해서 새로운 매파 성향 지역은행 총재가 금리 결정 투표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 부분이 세 분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매파가 작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때문에 이제 그 정책 방향이 있을 거냐 이렇게 그 우려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은 정책 변화가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왜 없을 거란 전망을 하냐면 일단 정책 변경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일단은 기존 그 전통에 따라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연준 의장을 결정하는 어떤 기존의 그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온건파가 다수로 좀 있고 네 번째는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은 일단은 이머징 국가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회복이 우선으로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돈을 2차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상하는 어떤 급격한 변화는 없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을 좀 국내 증시와 연관해서 좀 보게 되면 일단 유가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급 중에서.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품 가격에 대한 좀 미국 시장이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다고 보면 국내 증시가 이제 금요일날 좀 일단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우려는 줄어들 거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강남구청역 지점의 최효선 대리와 함께 미국과 유럽 쪽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보다 발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글로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출발합니다. 정부가 3호 주얼리호와 관련된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말리아 해적들은 한국 선원을 인질로 잡으면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아직 구출되지 못한 다른 선원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군의 공격으로 8명의 해적이 숨진 데 대해 한국인에 대한 보복 살해 위협을 가하겠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해적 소굴로 알려진 가다르에 응거한 모하메드라는 해적은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선박을 불태우고 선원을 죽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 한국은 나의 동료를 살해했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을 후세인이라고 밝힌 다른 해적은 경비 활동을 강화했다며 한국군 특공대와 전투에서 뛰어난 동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해적들의 언급은 지금까지는 해적들이 돈을 받으려고 인질을 살해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 해적은 지난해 10월 케냐 해상에서 조업 중에 피랍된 금미 305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몸과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3호 주올 2호 구출 작전이 전개된 터라 해적들이 흥분해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적들의 주된 목표는 언제나 돈이었다며 해적들의 한국인 살해 위협이 말로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주 의원들이 전국적으로 낙태를 규제하는 각종 입법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미국 전역의 10여 개 이상의 주에서 다양한 낙태 규제에 관한 입법이 제출되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와 캔자스주는 의사가 낙태 전에 태아에 대한 초음파 이미지를 산모에게 의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샘 브라운배 캔자스 주지사는 연설에서 주 의원들이 태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캔자스주에서 생명 존중 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법률안들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들은 여성들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우 대 웨이드 판결 38주년을 맞아 워싱턴에서 행진을 벌이며 낙태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전미 생명 권리의 미셸 보니다키스 오하이오 지부장은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 소속 주지사와 주 의원들의 대거 당선으로 올해는 생명을 존중하는 입법들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환영했습니다. 터키에서 열린 이란과 6개 주요 당사국 대표들의 핵 협상이 구체적인 성과 없이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란과 6개 주요 당사국 대표들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틀간의 협상을 마쳤으나 차기 협상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아무런 구체적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이란과 6개 주요 당사국 대표들은 이틀 동안 터키 이스탄불에서 제네바 협상에 이은 후속 협상을 열었습니다.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로선 차기 협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고위 대표는 6개 당사국은 이번 협상에 임한 이란의 태도에 실망했다며 이번 협상이 진전을 거두지 못한 책임을 이란 측에 돌렸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보상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서방의 주장에 대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과 제재 해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애슈턴 고위 대표는 차기 협상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지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고위 대표는 이란이 긍정적인 반응을 선택한다면 협상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위기로 구제금융 압박을 받고 있는 포르투갈의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그간 여론조사를 토대로 실바 현 대통령이 재선에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현지 언론은 여야에서 모두 6명의 후보가 출마한 대선에서 아니발 카보코 실바 현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으로 보도된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실바 대통령은 59%의 지지율을 기록해 22%에 그친 여당인 사회당의 마누엘 알레그로 후보를 여유 있게 제쳤습니다. 포르투갈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이 실제 행정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과 의회 해상권, 당뇨 해임권 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실바 대통령은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재선되면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공약으로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알레그로 후보는 특권층과 보수 우파가 시장 투기 세력을 지원해 구제 금융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을 공략해왔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재정 위기를 불러온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여당의 분노한 표심이 실바 대통령에게 쏠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 주에서 폭우로 인한 재해로 사망자 수가 8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전염병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주 재해당국은 현재 각 시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재해당국은 또 실종자 수가 당초 알려진 200명의 배가 넘는 430여 명이라고 발표해 전체 사망자 수는 1,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렙토스피라 증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돼 질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소변 등으로 전파되는 발열성 질환입니다. 리우주 보건당국은 렙토스피라 외에 설사, 디프테리아 등의 질병이 돌 것에 대비해 피해 지역에 백신을 긴급 공급하는 등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벨기에 시민들이 수도 브뤼셀에서 무정부 상태 장기화에 상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선거를 치른 지 224일이 지나도록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네덜란드 어권인 북부 플랑드르와 프랑스 어권이 가난한 남부 왈로니아 사이에 중앙정부 권력 분할 문제로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벨기에 시민단체는 동료 시민들에게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무능에 항의할 것을 촉구하는 수치 운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원한다며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공개적이고 진실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거리 시위에 2만 5천 명이 참석했다고 밝힌 데 비해 경찰 관계자는 2만여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시위 참가자 규모는 당초 예상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벨기에 유력 일간지는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참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정파적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것으로서 정부의 구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격렬한 충돌이 빚어져 시위대 3명이 숨졌습니다.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도심에서 약 2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권 민주당의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야당이 주관한 이날 시위에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대 일부가 경찰차에 불을 지르자 이에 맞서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쏘며 진압에 나서면서 극렬한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시위로 인해 3명의 시위대가 숨졌으며 경찰과 시위대 4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이날 시위는 베리샤 총리가 이끄는 연립정부의 부총리가 술의 혐의로 사퇴한 것을 계기로 야권이 민주당의 퇴진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제1야당인 사회당은 시위대의 자제를 당부했고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경찰의 과잉 진압 탓에 폭력 사태가 불거졌다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리샤 총리는 야당을 비난하면서 폭력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바미르 토피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자제를 호소한 한편 각 정당 지도자들에게 대화를 통한 긴장 해소를 주문했습니다. 알바니아 주재 유럽연합과 유럽안보협력기구 사무소도 희생자를 낸 이날 시위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모든 정파의 자제와 침착을 촉구했습니다. 튀니지의 과도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지방민의 합세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튀니지 국민들이 시위의 핵심은 옛 집권 여당의 해체라고 밝히면서 민주화를 위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튀니지 내류 시디 부지드의 주민 1,000여 명은 수도 튀니스의 상경에 구체제 인사들이 참여한 과도 정부의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작년 12월 중순 시민혁명의 시발지에서 상경한 이들 시위대는 이날 튀니스 시내에 행진하면서 과도 정부를 무너뜨리러 왔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튀니지 노동조합은 다음 주 각급 학교와 대학들이 다시 문을 여는 것과 관련해 교사와 교수들에게 파업을 계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튀니지 정계를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구체제 집권 여당인 입헌민주연합의 해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검열 제도가 철폐되면서 외국 도서와 출판물, 영화가 사전 허가 없이 튀니지 반입이 허용됐습니다. 또한 튀니지 경찰은 과도 정부의 명령에 따라 벤 알리 전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 압델 아지즈 벤 디아와 압달라 칼렌 상원 의장을 구금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무슬림 만여 명이 반미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자마트 이슬라미 소속의 이들 무슬림은 북서부 페샤와르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주요 도로를 가로막았으며 현지 의회 건물 앞에서 6시간가량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미국의 죽음을, 파키스탄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동원한 채 반미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를 이끈 JI 대표인 시에드 무나와르 하산은 시위대의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파키스탄 이익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는 미국 무인기 2대가 파키스탄의 부족 지역에서 차량들을 공격해 최소한 민병대원 7명의 숨진 것과 때를 맞춰 진행됐습니다. 파키스탄 시민들은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파키스탄 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당국은 이 같은 여론을 미국에 전하며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파키스탄 관리들은 자국군과 미군 간의 무인기 공격에 대한 양해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두 발로 걷는 이색 강아지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길림성 인근의 한 강아지가 아침마다 나타나 두 다리로 거리를 힘차게 활보하고 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다우 시엔후이 씨의 애완경 트레저입니다. 올해 1살인 트레저는 시엔후이 씨와 함께 두 다리로 걸으면서 함께 산책을 합니다. 트레저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듯 20분에서 30분 동안 장거리를 쉬지 않고 걷는데요. 이 같은 트레저의 걷기 능력은 단 일주일 만에 완성됐습니다. 몇 번의 연습만으로도 정확히 익혀 주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독특한 모습에 트레저를 좋아하는 팬들도 생겼는데요. 시엔후이 씨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다 보니 이제 트레저를 알아보는 이도 많이 생겼다며 트레저에게 장난삼아 발에 악수를 건네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소망하던 일이죠. 나를 대신해서 학교에 가주는 로봇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미국에서 아픈 소녀를 대신해 학교에 가주는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지역의 면역계 질환에 걸려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한 소녀를 대신해 학교에 가주는 로봇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린든 베티. 다른 10대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어 하던 린든은 다낭성 신질환으로 면역 능력이 떨어져 오랜 시간 병원과 집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런 린든을 위한 첨단 로봇 V-Go의 등장으로 이제 린든은 교실에 있는 것처럼 또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있는 린든의 조종에 따라 바퀴가 달린 V-Go는 교실이나 복도 등을 돌아다닐 수 있으며 전면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V-Go가 가는 곳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덕분에 화면을 통해 친구들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으며 직접 대화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첨단 로봇의 배터리는 8시간 동안 지속되며 판매가는 $5,00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린든은 이 로봇을 통해 자신이 집에 있어도 학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100% 쓰레기로만 만든 호텔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카야오 광장의 비치 가비즈 호텔은 모두 쓰레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호텔을 만드는 데 사용된 폐기물들은 유럽 곳곳에서 모아오거나 벼룩시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입니다. 5개의 객실을 갖춘 이 호텔을 만든 사람은 독일의 설치 미술 작가인 하 슐트입니다. 그는 유럽의 거대한 관광 산업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대량의 쓰레기에 대해 주목을 끌고 싶었다며 이 호텔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우리 지구의 대양이 가장 큰 쓰레기장이 됐기 때문에 비치 가비즈 호텔로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호텔을 만든 재료 가운데 약 30%에서 40%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의 해변에서 나온 폐기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특이한 식습관으로 주목받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소파 쿠션 속의 스펀지를 뜯어먹는데 중독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아델은 지난 20년간 소파 쿠션 중독 증상을 보이며 약 90kg 상당의 쿠션을 먹었다고 미국 외신들이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아델이 10살 때 이혼을 했는데 그녀는 그 이후부터 소파 쿠션을 뜯어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먹은 소파 쿠션은 소파 7개, 의자 2개입니다. 스펀지가 맛있다는 아델은 집 밖에 나갈 때면 스펀지 조각들을 뜯어 미리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간식처럼 먹기도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델의 건강상 위험을 경고하며 위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 결과 아직까지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델은 스펀지를 먹는데 조금 질렸지만 아직도 먹고 있다며 자신의 특이한 식습관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랫부분을 깨고 탁자에 달걀을 세운 콜럼버스의 일화 다들 기억하시죠? 이러한 콜럼버스의 시도를 무색해하는 이색 도전이 중국에서 펼쳐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창샤에서 택시 기사를 하는 한 남성은 얼마 전 연필 한 자루와 계란으로 독특한 도전을 했습니다. 뾰족하게 깎은 연필을 거꾸로 세운 뒤 그 위에 계란을 세우는 이색 시도는 시작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계란을 연필 위에 올린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댔습니다. 이후 놀랍게도 계란은 지름이 1mm도 채 되지 않는 연필 끝에 가만히 세워져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 기술을 연마해왔다는 이 남성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뾰족한 연필 위에 계란을 세우려면 일단 매우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절대 계란에서 급하게 손을 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어부가 5m가 넘는 악어와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이 공개돼 해외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53살인 치토 씨는 코스타리카의 한 관광 명소에서 관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악어와 장난치는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치토 씨는 표범 가죽 허리띠와 하얀색 머리띠를 하고 악어와 함께 물 안과 밖을 자유자재로 오가며 아찔한 장면을 태연하게 선보였습니다. 치토 씨와 악어의 인연은 단순한 쇼가 아니라 우정 이상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주위의 의견인데요. 이들의 특별한 인연은 20년 전 총알에 박혀 죽어가는 악어를 치토 씨가 살려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치토 씨는 악어를 치료하기 위해 6개월 정도 밤낮으로 치료하며 돌봐줬는데요. 그 후 악어는 치토 씨를 따르며 교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악어는 포유동물과 달리 사육과 훈련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함께 헤엄을 치거나 장난을 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치토 씨는 절대 자신을 물지 않는다며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 최대 은행 공상은행이 미국 소매금융시장에 진출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공상은행이 홍콩계 동아은행에 미국 자회사 지배지분을 인수하는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설문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교통사고와 자동차 보험을 둘러싼 도덕 불감증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융권이 잇따라 예금과 대출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세난을 틈타서 세를 놓는 임대인이나 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비말함에 따라 국토의양부가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나섰습니다. 오는 3월 줄줄이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권의 수장 자리를 놓고 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의 최대 은행이죠. 공상은행이 미국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그 공상은행 하면은 중국의 최대 은행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같은 공상은행이 뭐 우리의 강주은행 인수를 통해서 국내 그 소매 시장에 진출하려다 실패한 바가 있는데요. 네네. 그 외신 등에 따르면 공상은행은 그 홍콩계 동아은행의 미국 자회사의 지배 지분을 인수하는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상은행이 인수한 동아은행은 그 미국에서 중화권 인구가 가장 많은 그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의 한 13개 지점을 갖고 있는 은행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공상은행은 뭐 인수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 1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미국 증권 발행 시장을 진출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공상은행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공식했는데요. 네. 이로써 그 미국 그 소비자 금융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나선을 발편을 좀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중국은행이 그 미국 현지 지점에서 그 일부 소매 영업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 인수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소매 금융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번 전반적인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 그 중국은행들의 그 해외 진출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좀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뭐 공상은행은 불발로 끝났지만 뭐 우리나라의 그 강주은행을 인수하려 시도했고요. 네네. 또 현재 그 국내에서는 그 하나금융지주하고 KB금융이 그 중국은행과 좀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네네. 뭐 중국 금융자본하고 실제 우리나라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그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매입한 금액이 한 5조 원어치 이를 정도이거든요. 네. 뭐 중국은행들이 뭐 거침없는 글로벌 행보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제조뿐만 아니라 예. 이 금융업에서도 이 중국의 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이 자동차 보험 그렇죠. 예. 개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많은 분들께서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이제 그 자동차 보험 대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요 사항이 빠지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뭐 핵심은 이제 자동차 사고에 따른 그 허위 과당 진료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요. 네. 그 자동차 보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본지가 이제 한 그 직장인하고요, 뭐 자동차 부처 관련 공무원,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에서도 뭐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응답자의 가장 많은 그 34.3%가요, 허위 과잉수리 및 그 나이롱 환자를 지적을 했고요. 결국 이제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그 자동차 보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그 보험 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22.5%로 2위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험사에 방만한 경영이 17.4%, 네. 또 그 교통사고 증가가 한 13.6%, 또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부족이 한 11.3% 등을 차지했는데요. 네. 결국 이번 그 설문조사 핵심은 그 자동차 보험의 적자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은 허위 과잉술이고요. 네. 또 나이롱 환자들 이런 네. 그 비도덕적인 행위가 있다는 건데요. 뭐 사실 그 자동차 보험의 대책을 요구하는 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요. 네. 정부가 그 제도 개선에 현재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인데요. 네. 이번에는 뭐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금융권에서도 이 예금과 대출금리가 점차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서요. 그 제일금융권은 물론 뭐 네. 저축은행들 제2금융권도 그 예금하고 대출금리를 잇따라 인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뭐 지난해 10월에는 한 연 2%대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그 현재는 이제 4%대로 올라선 상황인데요.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그 신한은행은 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를 그 지난 21일부터 한 연 4.1%로 네. 일주일 전보다 한 0.1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 하나은행도 그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3.90%로 인상을 했고요. 네. 뭐 현재 뭐 저축은행과 증권사도 그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네. 그 HK저축은행은 뭐 19일과 21일 두 차례 걸쳐서 예금금리를 올렸고요. 뭐 증권사들도 그 CDM의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수신금리가 인상되면서 뭐 대출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는데요. 뭐 은행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요. 네. 그 작게는 0.02%, 또 많게는 0.07포인트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그 시중의 컨센서스가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라는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요. 네. 뭐 수신하고 그 대출금리 인상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세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이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약발은 먹히지 않고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시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세 난민들을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그런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지적하신 대로 뭐 전세 난민이라는 네네. 신조가 생겨날 정도로 전세 시장이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그 국토해양부가 홈페이지에 그 전세 사기 유형하고요.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유의사항을 게재하면서요. 그 전세 사기 주의봉을 공식적으로 발령했습니다. 네네. 뭐 정부 부처가 뭐 직접 이 같은 그 전세 사기 주의보 발령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요. 그 전세 사기 좀 유형을 보면요. 우선 그 대표적인 게 그 중개업자나 건물 관리인의 이중 계약이 가장 많고요. 네. 또 다음으로는 이제 그 건물 관리를 위탁받은 중개업자가요. 그 건물 관리인이나 집주인에게는 그 월세로 계약했다고 속이고 네. 그 실제로는 전세 계약을 한 뒤 이제 전세 보증금을 그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네네. 또 그 아예 그 신분증을 위조해서요. 그 중개업자를 속이고 그 사기를 치는 행각도 많고요. 네. 또 그 월세 계약을 하고 세든 사기꾼이 그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전세 계약을 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차는 사례도 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이 같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요. 그 뭐니 해도 그 등기부 등본상에 실제 건물 및 집 소유주하고 직접 만나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거주자가 아닌 그 등본상의 실제 소유자, 네. 실제 소유자 직접 그 자리에 만나서 네.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주자가 아니라 이 등본 소유자를 그렇죠. 예. 직접 만나서 예.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게 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금융지주사들의 회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됩니다. 이 때문에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강만수 국가경쟁력위원장의 거취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3월에는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금융권의 인사태풍이 한번 심하게 불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이제 우리은행하고요, 신한, 하나은행 등 그 3개 금융지주 회사의 그 회장 임기가 3월 말이면 만료됩니다. 네. 또 여기에 그 현재 그 수출입은행장도 공석인 상태고요. 여기에 또 그 민유성 그 산업금융주주 회장도 오는 6월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네. 그 줄줄이 이제 그 금융권 수장들의 교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이제 강만수 국가경제강화위원장의 변수인데요. 네네. 지금 강만수 국가경제위원장이 여러 금융권에 그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신한금융, 우리금융 후임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만수 위원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금융권 인사태풍이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그 강 위원장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경우 어느 은행으로 옮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또 만약에 그 옮기지 않을 경우에는 또 그 옮기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또 다른 인사 구도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 강만수 위원장의 변수가 그 금융권의 그 핵심으로 좀 분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자리를 갖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그 주요 이슈가 그 청와대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기업 총수하고요, 그 중소기업 주요 대표들과 잇따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아울러 그 한국은행은 그 지난해 그 우리나라 그 국내 총생산 지표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그 일정별로 보면은 우선 24일 오늘이죠. 오늘은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그 이건희 삼성회장, 또 구본무 LG 회장 등 그 주요 대기업 총수 회동을 갖습니다. 네. 뭐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그 대중소기업 간의 그 상생을 그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24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그 지난해 그 12월 그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을 발표하는데요. 네네. 사실 그 은행 연체율이 그 안정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말부터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 12월에도 이 같은 상승세가 유지됐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25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1월 소비자 동향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네. 그 올해 첫 발표되는 그 주요 경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네. 같은 25일에는 그 국제통화기금, 즉 IMF에서 그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또 26일에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지난 24일 그 대기업 총수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그 주요 중소기업인과 회동을 갖습니다. 뭐 대기업 총수 회동에 이어서 그 중소기업 총수 회동을 가진 이 대통령이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26일에는 좀 관심을 가져올 만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요. 그 한국은행이 그 2010년 4분기 및 그 지난해 그 연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네. 그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의 경우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4.9%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지난해 그 연간 전체로는 전년보다 한 6%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그 같은 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M&A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0년도 그 기업 결함 동향 분석 자료를 공개합니다. 또 27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지난해 국세 수지를 발표하는데요. 네. 아마도 그 수출 증가로 인해서 국제 수지가 호조를 보였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27일에는 그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이 열립니다. 뭐 이 자리에서 뭐 정부는 뭐 정권 후반기 점을 감안해서요. 다시 네. 한번 이제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고삐를 강화한다는 계획인 것 같고요. 네. 같은 날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그 2월 국고채 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 28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12월 그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하고요. 네. 올 1월 그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공개합니다. 네.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샘플러스라는 전문가 방송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투자 기법도 전수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8시 반부터 12시까지 전투개미님의 전문가 방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일정이 계속해서 채워져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plus.cmtv.co.kr로 들어오셔서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